슬픔을 소화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을 분노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을 웃음으로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소화하기 위해선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은 그 축제의 문화를 즐기는 젊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젊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 행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기는 문화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 관계 당국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농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저는 시사부로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안홍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홍구입니다. 참 방송을 시작하기가 요즘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인사하기도 네. 조심스럽고. 이게 그 참 어이없는 방법이래 어이없어 갖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칫 그 웃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웃기도 참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정작 저는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내가 그 슬픔을 소화하고 내가 그 아픔을 소화하는 건 나의 몫인데 국가가 야 너는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슬퍼하고 있어. 애도만 해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거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지금 네.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아무 말 없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걱정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정말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태원 골목길에서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뭐 국민들 전체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상황인 것 같은데 청장님 뭐 어제 방송은 좀 사실관계 위주로 제가 하는 거 잘 시청을 했는데 뭐 어차피 내용이 좀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전 요즘 사실 공중파 뉴스를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뭐 틀어놓기는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를 또 왜곡하고 있나.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을 그냥 대변해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 우선 이 공중파 방송 자체에 대해서 불신감이 더 지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 게 저거는 무슨 의도로 저러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듣게 된다는 네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 행위의 귀책 사유를 뭐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남성을 찾아야 된다. 그 남성이 뒤에서 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발생하기 전과 네. 발생 당시와 네. 발생 이후의 대책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걸 처음에 어떤 사람들 희생양을 삼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그 언론을 이용하거나 또 어떤 다른 홍보 수단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네. 한다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어요. 네. 국가가 이게 그 우리가 세월호라는 엄청난 그 참사를 또 겪었던 터라 이 문제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이 문제가 만약에 생겨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숨기는 게 드러나면은 네. 오히려 그거를 넘기려고 숨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문제로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네.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최초에 그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서 네. 나는 관계 없다. 네. 그 아까 뭐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기 밀기 시작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희생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세월호에 그 뭐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네. 세워가지고 또는 그 잠자다가 그랬다고 하는 그 선장 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단죄함으로써 네. 마치 모든 게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도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 대책을 제대로 안 세워서 네. 수장되고 있는 젊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진짜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냥 수장되는 걸 보면서 전부 다 가슴을 뜯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것도 지금 화면도 보여주지 않도록 지금 공유하면 네, 안 된다는 맞습니다. 식으로 네.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까 같이 그 뭐 머리띠 한 사람 뭐 또 손은 BJ라고 그러나요? 네네. BJ는 그냥 음악 틀어주고 그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그 아프리카 TV의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보고 BJ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너무 의도된 그런 네. 행동인 것 같고 우선 처음 그 물론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우선이긴 하죠. 네.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게 없는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잘못한 게 없는지를 네. 그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우선 현장에서 뭐 있었던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그렇죠.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걸 강하게 받았어요. 네. 매번 이제 동일한 패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그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던 사건에서 사망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경찰의 물대포였는데 그때도 언론과 경찰에서는 빨간 우위를 입은 사람이 주먹질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빨간 비옷을 입은 사람이 때렸네 안 때렸네라고 하는 본질과 전혀 다른 그 논란으로 이게 좀 전환되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목격자들과 또 최초에 신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해밀턴 호텔에서 뭐 건물을 뭐 문을 안 열어줬다. 그거는 이제 어떤 업소에서 네네.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고 해밀턴 호텔의 벽을 뭐 새롭게 쳤는데 네. 그거를 뭐 문제 삼는다든지 네. 이게 이 단속을 하거나 질서 유지를 안 한 경찰들의 책임이나 지자체에서 질서 유지를 안 한 책임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네.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그 뭐라 희생양 찾기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니까 참 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니까 자기들을 그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너무 비정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 뭐 늘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책임지고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자세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고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애초에 마음 아파하면서 사과하고 그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을 뭐 더 많이 배치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었다. 그럼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사고 이 참사에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바꾸는 네. 그 가장 핵심적인 망언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평소에도 우리가 그 비호감인 그 사람인데 거기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경찰이나 소방관들 배치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그렇죠. 사고라는 이야기를 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 자기 소관으로 있는 경찰과 소방서의 책임을 안 함으로써 자기 보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나중에 꼬리 자르기 또 하겠지만 네. 우선 느낌에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좀 큰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 사고가 나면 법무팀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순간에 그 법적인 책임들을 떠안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정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죠. 그 법조팀에서 그 의료진한테 와갖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단 그 유가족하고 분리시키고 못 만나게 하고 절대 누가 와서 뭘 물어봐도 사과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법조인 마인드인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법조인의 피가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순간에 그 귀책 사유가 다 나에게 온다라고 내가 안아버리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망언들이 계속 맞습니다. 그 쏟아지는데 그 마인드에서 한 발짝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용산구청장도 또 망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할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그 말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말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자기들이 주체를 했던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인파들이 그냥 몰려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네네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정말 그것도 참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구청은 역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해마다 할로윈은 그 이태원에서 누군가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상이니까. 그 올해는 150명 죽었네. 작년에는 100명 죽었는데 올해가 좀 더 많이 죽었어. 이게 마치 무슨 노환으로 인해 갖고 물론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죠.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마치 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참사 자체가 그냥 자연재해와 같은 혹은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사고라고 아예 그러니까요.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고라는 말을 쓰지 그 뭐 피해 참사라든가 뭐 그런 걸 안 쓰고 있죠. 그래 한덕수가 또 그 외신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인시던트. 네. 우리 김 선생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네. 디자스터하고 인시던트를 구별을 딱 그 못 그래 외신들이 그걸 묻잖아요. 네. 그 왜 인시던트라고 하느냐. 네. 그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에 의한 사고 같으면은 인시던트가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나 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생긴 인재인데 네. 그거를 인시던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구조를 이미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레임을 그렇게 그러니까 잡고 이게 있었던 대통령도 거예요.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똑같이 아까 이상민처럼 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순간에 전혀 이거는 그 다른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부의 지침 자체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대하는 이 참사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무조건 법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인식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좀 의문인 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행사를 할로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걸 할로윈이라고 해요. 헬로윈. 예. 이게 원음 발음이 할로윈이 아니라서 할로윈이니까 우리 지금 기사들 한번 표기 보시면 할로윈이라고 표시하는 기사들이 없거든요. 그걸 다 헬로윈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 씨도 뭐 이렇게 파면서 할로윈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이게 뭐 헬로윈이라고 하면은 달라지나요? 이게 원음에 가까운 걸 우리가 굳이 외래어를 그렇게 표현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외래어는 여기 와서 많이 통용되면 그게 그러니까요. 표준어처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거랑 연결 지으면 제가 어제 되게 분개했던 포인트가 이제 한덕수 총리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 뭐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되게 생경한 장면이 벌어졌던 게요. 한덕수 총리가 영어로 답변을 하고 통역이 한국어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인사를 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외신 기자들이 영어로 질문을 하면 통역이 이렇게 한국어로 질문을 바꿔줬는데 어느 순간에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고 나니까 한덕수 총리가
as you know, this is not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대답을 하니까 동시통역이 당황해갖고 한글로 이렇게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정부 인사들은 다 미친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가 잘났다. 그렇죠. 나 영어 좀 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제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저 사람은 정말 바보거나 악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농담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어제 그 장면은 뭐 다는 저는 어제 안 듣고 네네. 그 장면만 일단 봤는데 네,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그 장소에서 그렇게 뭐 약간 통역의 문제 이 통역 과정에서 번역기에 문제가 네네네. 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저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보면은 저 장소에서 저렇게 웃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웃음이 나와도 삼키고 참아야 될 자리죠. 근데 그걸 무슨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다라고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자로서는 정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책임의 영역은 어디냐 도대체. 너네는 다 책임이 없으면. 그랬더니 이제 그 통역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들렸던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한덕수 씨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질문했던 걸 그대로 차용해 갖고 그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 웃으면서 그렇게 농담이다라고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 갖고 농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명은. 침울한 자리인데 침울해야지.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 농담 웃기는 자리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 우리 같은 물론 성자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같은 골방에서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이런 시기에 자칫 가볍게 보이거나 웃음을 보이면 그게 예의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상처를 더 심하게 줄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그냥 자연인 한덕수가 아니라 일개 국가의 총리다라고 하고 뭐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바지 총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 총리다라고 하는 양반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웃으며 농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가 얼마나 이 대중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정부인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뭐 고위직 인사들이 제가 보니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네. 이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네. 이렇게 그 정말 이 사회적인 그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이런 그 참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내 지인들이 저런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럼 자기 자신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나무 집에 무슨 뭐 그 불구경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던지고 마는 거기서 조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악마죠, 악마. 근데 이상한 부분이 제가 이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근데 애초에 지금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6시 30분부터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시 오늘 오전에 이제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최초 신고한 분이 6시 30분쯤에 가족들과 만나려고 하다가 그 골목길에 그 남편과 딸이 오다가 아빠가 딸을 놓쳐갖고 뭐 분실을 할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거 압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본인들은 최초 신고가 무슨 10시 반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 사고가 난 시점을 그 첫 신고자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밝혔죠. 그렇죠. 경찰이 밝혔는데 6시부터 압사 가능성에 대한 네네. 그 신고가 들어왔고 총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11건 정도. 11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전에 압사 가능성에 대한 이 너무나 사람 인파가 네, 막 네. 몰려드니까 특히 그 애기들은 그
갇혀버리면 그렇죠. 그러고 키가 작은 여성들이나 네. 그 건장한 남성들 사이에 이렇게 만약 딱 들어가면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밀려다니다 보면 진짜 압사라는 또 걱정을 할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 신고를 했는데 일부는 4번까지는 출동을 했다 그러죠. 네. 근데 그 4번까지만 출동을 하고 그 이후는 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이 부른 인재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저는 너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그 글에 의하면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그 직원, 그 경찰인 것 같은데 상부에 지원 요청을 했대요. 상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상부에서 그걸 묵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이 그 37명이 원래 그 이 정복을 입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이 37명이라고 하고 그런 37명이 이제 한목에 다 나가진 않고 네. 이제 교대로 나가다 보면 네. 실제 이제 한 사람은 대기하고 한 사람은 쉬고 하나는 그냥 상황 파악하고 이런 상태로 한다면 한 11명 정도에서 네. 12명 정도가 가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인파 속에 사실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네네. 정도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한 상황에서 뭐 사람 일부 군중들은 그 경찰 신고를 해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네. 이게 무슨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테고 가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막 그래 되니까 자기들이 또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사복 경찰은 네. 막 140명 정도가 네. 사복 경찰이 있었다고. 네. 사복 경찰이라는 거는 있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그렇죠. 우리가 사복 알 수 경찰을 없죠. 체크할 수 없단 네. 말이죠. 근데 그 사복 경찰이 뭘 하러 갔냐? 마약 단속을 하러 나갔다는 지금 말이 지금 그 계속 강하게 나와있고 네네. 실제로 그 조선 TV 조선인가에서 네. 그 마약 단속을 한다고 기자들한테 검찰에서 취재 하라고 동행 취재하는 걸로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네네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마 단속하는 시점이 10시 반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마약 단속이라는 게 막 경찰이 정복을 입고 여러 사람들이 그저 질서 유지하는 데 있다면은 네. 마약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함정 단속 그런 의도를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복 경찰을 안 보내 정복을 입은 네.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면은 마약 단속을 실적을 올릴 수가 없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에 또 이태원 같은 경우에 뭐 음성적으로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건 사실은 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거고 할로윈 같은 파티에서 마약이 더 많이 거래될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제 그때를 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뭐 경광봉 들고 경찰들이 길거리에 바글바글하면 그럼 마약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고 또 안 하게 되고 하니까 그것들을 그냥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 단속의 실적을 내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 어떤 정권이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전두환이 범죄와의 전쟁을 한 것처럼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서 막 미디어를 도배를 하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미리 세웠다.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개연성이 높은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아직까지도 지금 완전히 이게 그 매듭이 안 잡혔잖아요. 안 풀린 상태에서 경찰을 통제하는데 아직도 경찰은 내부에서 반발하는 세력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경찰 수사국을 경찰국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행안부 안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아주 경찰에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이 모든 것을 그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편의 경찰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마치 그거를
이 마약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게 하고 거기에서 그 특히 그 용산경찰서 간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사람들로 이 경찰을 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단속에 실적하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나 어떤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어떤 뭐 실수나 뭐 문제를 좀 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실수를 야기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실적을 높여줘 가지고 뭐 성진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 사람들을 쪽으로 더 만들기 위한 땡겨오게. 두 가지 목적들이 있었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경찰 인사도 전부 다 그 고위직 인사들은 전부 다 그 한동훈이 다 네네네. 지고 있잖아요. 인사정보 그렇죠. 관리단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개연성이 있어 네. 보여요. 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슬퍼하고 그 망자가 된 분들을 정말 아무런 그 트라우마 없이 떠나 보내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 사고든 참사든 이거의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지까지를 정확하게 그 유가족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봐야 그래야 제대로 애도할 수 있고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애도가 진상 규명이 애도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거죠. 이런 사고에 빨리 덮고 넘어갔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네. 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분출되는지를 네. 다 잘 봤고 그 결말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덮고 넘어갈까를 지금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에 지금 모든 걸 빨리 하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고 지점이 바로 옆에 그 순천향대학병원이 있어요. 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이런 그 질식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심폐소생술이 네네. 가장 응급 네. 요를 요하고 있고 가서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네.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들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순천향 병원이 아니고 보니까 동국대 일산병원 네. 그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려요. 네. 아무리 빨리 가도. 네. 그런 대로 분산해 가지고 막 우리 그 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장 네. 먼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면 우선 의료 인력과 장비가 있는 곳에다가 네. 보내는 게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쪽에 안 보내고 딴 데로 분산해가 보냈다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몇 명이라도 가가지고 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될 때는 딴 데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일산 동국대 병원 가기 전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다 가까운 거리에 그 강남 성모병원도 있고 네. 그 뭐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거기서 좀 서울대 병원도 네. 가까이 있고요. 그 주변에도 병원들이 많이 있다고 네.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데 안 가고 이렇게 했는지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정말 정부가 그 의지를 가지고서 동원령을 내리면 가까운 병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죠.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렇죠. 아마 그런 뒷수습제 그 자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부가 대응하는 거 중에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위에 지시사항이. 근조 리본을 저는 그건 처음 보는 일이고요. 저는 그게 얻고자 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리본을 다른 거는 이게 그냥 뭐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네. 옛날엔 전부 다 건조라는 거를 달잖아요. 네. 이 검은색 그 리본에다가 흰색 글씨로 흰색 해가지고. 글씨로 네. 해서 건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 우리 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의문이 있어도 그것이
상례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검은색 리본으로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냥 글씨가 없는. 네. 글씨가 있으면 뒤집어서 그러니까. 없는 쪽으로. 아니 근데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 다들 지금 생각하는 건 주술적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 기자분들이 네. 이 반드시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된다. 네. 이걸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시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시 내린 이유가 있을 거고 네. 이게 상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것부터 시작해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이 왜 그랬는지 만약에 그래가 그게 무슨 뭐 정말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다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고조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일치 사회 같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그 주술적인 그 지시자가 있고 네. 그거를 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걸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또 지시까지 했다. 네. 이거는 근데 이 공무원들도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이 사고가 뭐 참사가 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이 지지율이 안 떨어지게 노력해야 된다는 건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지고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뭐든 지금 말씀하신 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닐까라는 거 말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죠. 네. 그 글자 그 검은색 리본 바탕에다가 흰 글씨를 써서 근조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주술로 가니까 그러는 건데 그 근조라고 하는 게 망자를 막 거기로 불러내든가. 이제 근조라는 게 상갈 근자대가 슬플 조자잖아요. 네. 그 삶과 슬픔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슬픔을 같이 하면은 귀신이 나옵니까? 저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걸 뒤로 뒤집느나 앞으로 하는 이거 전혀 차이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천공이라든가 건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킨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유 없이 이걸 지시했는 거라면 근데 언론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짚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냥 네. 의문만 제기를 하고 네. 그 지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네. 분명히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갔으니까 다 지금 보니까 오늘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민주당은 그걸 근조라고 쓰고 달았더라고요. 네. 그 나머지 공무원이라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네. 데는 그 거꾸로 달겠죠. 심지어는 YTN 그 KBS 기자들도 앵커들도 거꾸로 달았던데요. 거꾸로 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저는 어제 그 KBS에서 그 검은 리본을 거꾸로 달라고 하는 지시상이 말이 안 된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자기네들 거꾸로 달고 있어. 자기들은 이해는 못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본인들은 거꾸로 달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제 김건희 씨가 보면 머리가 좀 이상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약간 구두약 바른 것처럼 이렇게. 저 그거를 어제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네. 그걸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는데 그걸 꽁대라고 한다고. 꽁대요? 꽁대라고 한다는 네. 거예요. 꽁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불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꽁대라고 하는 거. 땜빵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왠지. 아, 이게 어쨌든 여기 빈대를 채운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산발처럼 위로 나는 그때 그 왜 무술하는 여성들 네네네네 머리띠 같은 거. 무술할 때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할까봐 그 하는 그런 걸로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근데 또 그 제가 이제 주술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저기 숯 바른 거다. 그 숯이 또 찾아보니까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천공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함부로 조문 가지 말아라. 조문을 함부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귀신이 붙어갖고 귀신이 같이 와버린다라는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얘기가 나왔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가갖고 여왕 조문을 안 했을 때 그때 일주일인가 전인가 그 며칠 전에 천공이 했던 얘기 중에
조문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귀신부터 온다고.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꽁땐지 뭔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숯 발라놓은 것 같다. 근데 숯이 그 귀신 쫓는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 자리는 그 영국 여왕은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뭐라 하는 이간 위에 사람이 있죠, 시신이 있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패도 없고 네. 영정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국화꽃만 있더라고. 네네. 국화꽃 앞에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조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위패도 없고 영정 사진도 없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빨리 이걸 해치우고 싶다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즉 네. 원래는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사망으로 일단 그 의사가 네. 그 확정을 쉽게 줘야지 이제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정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 유가족들의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그 한다는 걸 무조건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럼 그 유가족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야 되는데 네. 막 뭐에 쫓긴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그냥 담만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막 꽃을 놓고 네. 가서 거기 무조건 거기서 그 저 헌화하면은 그게 저기 되나요? 그러니까요. 분향이 되나요? 그 저는 또 이것도 주술로 이어가고 있는 게 위패나 영정 사진이 있으면 또 귀신이 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이제 위패나 영정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는 그 시신을 직접 네. 그 안치를 안 하고 안 하니까. 그 영정으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망자가 여기 와 있고 그럼 귀신부터 갖고 온다라고 조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위패나 영정 사진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2022년에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실이나 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행위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술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끄덕이면서 믿기 시작해요. 윤석열 정부의 그 효과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게 과연 대중들이 이런 주술적인 논란들을 가지고서 갑론을박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진짜 좀 과거로 너무 많이 회귀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셈이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속셈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네. 정말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국민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또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막 계속해서 논란을 그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도 슬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1대1로 뭐 공무원 지원을 해라라고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경찰 쪽의 내부 자료가 지금 유출이 됐더라고요. 아니, 우선 그 1대1로 지원해라.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제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네. 이제 사실은 그 유족들은 저렇게 황망한 사건을 저렇게 저 상황을 맞으면은 네.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같이 이 동병상련의 그 상황에 있는 네. 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서로 그 같이 의논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각 그 찢어져 가지고 1대1로 나눠. 영안실을 다 네. 다른 병원마다 다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1대1로는 무슨 1대1로가 됩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누가 1대1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가서 1대1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1대1로 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 온데 갈라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이 유족들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 세월호 때도 그 오늘 그 유수공장인가 네. 세월호 그 유경근 예, 집행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가장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이 유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 그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네.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그 위로가 되는 거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그냥
그렇죠. 배치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제3자가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슬플 때 나 다 이해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가 뭘 이해해? 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이다라고 하면 서로 정말 저 사람도 내 고통을 이해할 거야. 저 사람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큰 위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단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힘이 생긴다고. 그렇죠. 혹은 또 언론에서 이 집단으로 같이 슬퍼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청에서 또 자료를 네네네. 하나 보고했죠. 정책 보고서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보고서 문건을 보고 그 문건 좀 보여주시면 이 경찰에서 그 대외비로 다른 기관에도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료인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목차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목차에 보시면 이게 정부의 부담 요인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돼서 주요 단체의 반발 분위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슬퍼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반발하는 세력들이다라고 어떤 무슨 범죄자처럼 낙인 찍는 이미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위 여론 그리고 구조적 문제 개선의 필요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그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갈등 관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이게 그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이런 문제가 이 세월호 때 있었던 네. 걸로 해서 일부 국민들이 뭐 그 여행 가다 죽은 애들한테 무슨 국가 세금으로 저렇게 저걸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오히려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일인 거예요, 저게. 네네. 저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네.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실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정말 천박한 인식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유가족은 저는 정말 장담컨대 그 156명의 유가족 중 단 한 명도 보상금이나 장례비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이것들은. 경찰에서는 내부 문건에서 이 장례비나 보상금 관련된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이 경찰들이 우리 세월호 사건 때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있던 김기춘 씨가 네. 아마 그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이제 그 스핀 닥터라 그러죠. 네. 이제 관심을 딴 데로 돌려 가지고 네. 그 유병헌 씨라는 사람한테로 모든 것을 돌려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찰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온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다 보고한 자료일 거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가 이 국민들의 관심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돌릴까, 아니면 갈등을 어떻게 유발시킬까, 이런 이 정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은 없이 네. 완전히 이거 그 어떻게 하면 덮고 넘어갈까, 여기에만 모든 것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노총은 어떤 분위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교총은 지금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무슨 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집회의 분위기가 이제 그 애도 기간을 설정해 놨으니까. 근데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대형 이슈다라며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 개최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시민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네. 그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뭐 진보 단체들은 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사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한 건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건 경찰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안 하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결국 민간인들인데 네. 민간인들을 어떻게 사찰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문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유출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문건이라서 정말 이 경찰이라는 집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좀 충격적인데 우리는 그냥 슬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안이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슬퍼하는 걸 그냥 반정부 시위다 정도로 그냥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앞에 보면 또 네. 애도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뭐 잠재해 있다는 건 이 애도를 기간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이에 이 반발 세력이 집단화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네네네.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애도 분위기가 잘 세팅이 돼 있는데 근데 일부 진보 단체들은 긴급 회의를 열면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가가지고 애도한다고 2번이나 찾아가고 네. 그게 사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문건에서 지금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민노총 관련된 사안이 나오는데 이 민간인 사찰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그 문단 보시면 민주노총은 10월 30일 19시 핵심 집행부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어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향후 투쟁 수위 조절 및 일정 변경을 위해 월요일부터 세부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거 아주 세세하게 이거는 내부에 뿌락지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회의 내용을 지금 이 경찰 쪽에다가 보고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경찰이 이렇게 과거 군사정권처럼 물론 지금 검찰 정부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수사하는 거고 뭐 정보원 심어놓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를 사찰하고 감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을 이 정부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금 그 치환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밑에 문단도 좀 놀라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 중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으로 알려진다며 여성 피해가 많았던 점을 거론. 당장은 여성 안전 문제를 본격 꺼내들기 어렵지만 추후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함.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모든 이 정부 정책도 다 녹아 들어가 있고 민간인 사찰한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건 경찰이 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이 문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민정에서 이제 정보를 네네. 관리할 때 주로 이제 경찰 정보를 많이 이제 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세부 조직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하부 조직들이 많고 국정원 정보는 자기들이 딱 구분해서 줘요. 네. 저 위에 그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들한테 주는 정보 이걸 구분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정보를 사실 그 국정원 정보는 주는 정보만 받을 수 있고 경찰 정보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경찰들을 아이오로 써가지고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사실 좀 들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밑에 보면 뭐 세월호 사고랑 연계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수 단체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반정부 투쟁으로 이 사안들을 삼을 여지가 있으니 그거에 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그거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사찰이 아니라 이건 그냥 보고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보수 단체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내통해 갖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보수 단체에서는 쉽게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 이게 좀 사실은 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있고 우리는 충격받아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아마 이 문건을 작성한 경찰 세력들은 청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아마 어쩌면 마약 단속을 통해서 자기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성향의 경찰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예상되는 게 그 행정안전부에 네, 경찰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국이 만들어진 것이 이 경찰들을 자기 길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경찰국이라는 자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공무원들은 그냥 인사 장악하면 다 장악한 거예요. 인사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 사람들을 다 지금 아직 그 경찰 인력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반발 그때 삭발까지 하면서 네네. 경찰국 반대했던 네네네.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 경찰 그 수뇌부들 중에도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퇴직을 못 시키고 네,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자기 사람들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기회에 이제 모든 걸 좀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 것이 지금 역효과가 지금 나타났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문건을 보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가고 행안부에서 아마 대통령 비서실까지 보고되는 그런 문건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거는 SBS에서 이거를 또 보도를 했죠. 이 SBS에서 보도를 한 네. 이런 문건이라 사실 이런 문건들 자체가 이렇게 돈다는 것은 이미 경찰청도 이 상황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단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내가 상부에 보고했는데 출동을 안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정부나 정치 경찰들을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그날 인상 깊게 봤는 게 요즘 나오던데 이름 뭐 잘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 이야기 하나 되죠. 네. 김백겸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혼자서 돌아가시라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군중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안 다치게 하려고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경찰에. 네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렇죠. 이 정치 경찰, 정치 검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잘 돼야 되는데 네. 정말 이런데 붙어 가지고 어떤 자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참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저 경찰관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분은 심리 치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렇게 선한 분들은 지금 저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뭐 정말 감당 못하는 심리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보면 파란 바지 의인인가 하는 분이 제주도에 계신 트럭 기사분이요. 계속 자책하고 자해하고. 아니 세월호 때 교감 선생님 있었잖아요. 네네 자살하셨죠. 그분이 그걸 못 벗어나시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참 트라우마가 엄청 클 겁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정권을 잡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생각들을 안 하고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닌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이 정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 관련된 그 원인이든 아니면 누가 책임자이든 그 책임 소재까지도 끝까지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게 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는 방법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그 진실을 알고 정말 관용 없는 그 관련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온 국민들이 지금 방송국이에요. 지금 네, 이 옛날에는 그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 방송만 보던 상태에서 지금 각자 방송국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핸드폰이라는 게 모든 그 방송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촬영해서 보낼 수도 있는 네, 이게 쌍방향 그 방송 시스템이 전 국민들한테 방송사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네,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확 상황을 파악한다면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해주고 네. 평가를 받고 잘못했는 것은 그 책임을 지고 이런 방식으로 안 갔다가는 정말 엄청난 후폭풍에 지금 시달릴 가능성이 네. 높아졌다. 그건 분명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집단의 트라우마가 생겼던 게 그 세월호가 8년 전이더라고요. 그럼 8년 전에 18살 아이들, 뭐 아니면 17살, 19살 그 동년배 아이들은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보다 더 심한 트라우마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 8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26, 25, 그 나이 때거든요. 또다시 집단이 사망하는 그런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또 겪게 된 게 이 세대가 참 불행한 세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냥 우리 20대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고 철이 없어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왜 거기를 놀러 갔어 대책이 없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나 아픔을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제가 할 게 없고 빨리 모든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진실이 빨리 규명되고 네. 또 그 유가족들도 빨리 이 내용이 진실이 규명되고 정상적으로 지금 그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정부는 엉망이지만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그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가족과 연대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하루하루 굳건하게 버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웃음과 함께 돌아올 거고요. 내일 청장님은 라이브로 8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